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난번 브릿지 픽 영상을 찍을 때 느꼈었는데요, 주담대를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주담대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주담대를 접한 분들은 주기형이 뭔지 변동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또 스트레스 DSR이 뭔지도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담대의 기본 개념과 종류를 한번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은 최대 자기연봉의 1.5배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주담대는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연봉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도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는데요. 이 LTV와 DSR이라는 두 규제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LTV가 뭔지 알아볼게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집값의 몇 %까지를 대출 한도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가 50%로 적용된다면 최대 주담대는 이론상 5억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요. 이 담보가치의 기준이 되는 집값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약도장을 찍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시세에 나와 있는 일반가인데요. 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부동산 앱을 들어가 보면은 각 아파트 평형별로 일반 평균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모차 원정대로 처음 갔던 약수 하이츠 전용 5구 사이즈를 보면요, KB 시세 일반가가 지금 9억 1천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가가 9억 4,300만 원입니다. 가격이 저희 촬영 때보다 그새 많이 올랐는데요. 이 경우에 LTV 70%를 적용하는 가격은 여러분이 실제로 거래한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시세 일반가입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거래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KB 시세가 없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별도의 감정가를 따로 구해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LTV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사실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곳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뿐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만 LTV 50%가 적용돼요. 여기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LTV가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LTV를 80%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이 9억 원을 넘지만 않으면 최대 6억 원까지는 LTV를 8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쓸데없는 상식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이제 남들한테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LTV라는 거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입니다. LTV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10억짜리 집에 은행이 10억 원을 빌려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차주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갑자기 10억 원을 손해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LTV가 있어서 은행이 최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LTV를 통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서 혹시라도 차주가 파산하더라도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LTV가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라면 차주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DSR입니다. 기본 개념은 차주의 연봉 대비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인데요. 차주의 소득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연 총소득이 5천만 원인데 주담대로 20억 원을 빌려주면 당연히 차주가 파산하겠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DSR이 존재하는 겁니다. DSR은 분모의 연봉, 분자에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분자에 오게 되는 원리금엔 주담대를 포함해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가 빌린 모든 대출이 들어갑니다. 은행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봉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총액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쓰게 되면 이 DSR 비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공급해주기 위해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DSR은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었을 때부터 적용이 되고요. 1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DTI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DTI도 기본적으로는 DSR과 같은 구조고, 차이는 DTI의 경우엔 주담대 말고 신용대출 같은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빼고 이자만 합산해서 비율을 구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DSR보다 훨씬 느슨하겠죠. 그래도 보통 주담대는 다들 1억 원 이상씩은 빌리니까 DSR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DSR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실제 DSR 산출은 인터넷이나 각종 금융 앱에 있는 DSR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본인의 대출 현황만 입력하면 DSR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분모의 연봉은 세전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나가는 돈은 실제로 저 금액이 월급에서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DSR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세전 연봉입니다. 만약에 이게 세후 연봉이었으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가계부채 문제가 한창이었을 때 이 DSR의 세전 연봉을 세후 연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DSR을 계산하기 전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담대의 금리 수준인데요. 주담대를 몇 %의 금리로 얼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이 원리금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는 주담대로 수억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이걸 3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 사실상 다 파산하겠죠.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을 만기로 잡고 주담대를 받습니다. 30에서 40년 만기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니까 주담대를 받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왜냐면 장기간 같은 금리를 은행이 제공하는 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에요.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방식은 크게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고정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방식에 따라 금리가 다 달라져요. 우선 변동형을 보면요, 일정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인데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이 되는 중거금리에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을 대비할 리스크를 담은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에 카드 실적 조건 같은 혜택으로 구성된 우대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이 준거금리가 변동형은 크게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또 나눠집니다. 차주가 둘 중에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코픽스라는 거는 8개 은행들이 제공하는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지표입니다. 매월 14일에 은행연합회가 이 코픽스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은행들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코픽스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올 때 정해지는 금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변동형 설명으로 돌아와서 신잔액 기준이라는 건 코픽스 발표 전 월말을 기준으로 은행들이 보유한 예금 상품 잔액의 평균 금리인데요. 잔액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쌓였다는 거죠. 이 쌓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변동기에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발표 전월 한 달 동안 취급한 예금성 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 5년은 금리가 고정되고 그 이후에 변동형으로 바뀌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중거금리가 은행채 5년물입니다. 5년 만기로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고정금리에서 변동형으로 바뀌면 중거금리도 코픽스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담대 방식으로 고정형이 있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금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쭉 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은행한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서 자체적으로 취급하고 있진 않고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큰 틀은 변동형이랑 똑같은데 금리가 바뀌는 주기만 더 깁니다. 지금 은행들은 5년 주기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최근에 10년 주기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주담대 보유 기간이 7에서 8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10년이면 거의 고정형에 가깝죠. 오늘은 주담대의 기본 개념만 좀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주기형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제가 추천을 드려볼 생각인데요. 또 최근에 핫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뭔지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